네, 안녕하세요. 오늘 허빙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신혜식의 원선우 기자입니다. 감독님과 배우님들, 관객분들께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밍 연출한 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밍에서 민영으로 출연한 김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밍에서 미정영 맡은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고 객석에서도 질문 받아보려고 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모해두셨다가 이따 세 분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장소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사본과 신림 사이라는 영화 속 영화 제목도 등장하는 만큼 감독님께 이 장소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거주 경험이 반영이 된 걸까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서울을 이제 상경을 하고 처음에 이제 창문 없는 단지에 살다가 여긴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좀 더 이제 괜찮은 집들을 찾다가 점차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점차 이제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었는데 이제 거기 국사봉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기가 되게 못 사는 지역 같은 달동네 같은 어떤 봉천동 같은 이미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국사봉가 있었는데 거기 교통이 제가 이제 부동산에서는 원래 버세권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좀 말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림으로 가는 거하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거하고 되게 똑같을 정도로 중간인 사이에 제가 이제 자취를 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악구와 동작구의 그 경계선 속에서 행정적인 거라도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가 버스가 우회한다거나 뭔가 근데 제 인생도 되게 경계선 속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애정이 점차 생겼던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허밍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공간에 대한 애정이 영화를 출발시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경기도 남부에 살아서 사실 서울로 오려면 관악구나 동작구 한 번쯤 지나치게 되거든요. 역으로도 그렇고 버스를 탈 때도 그렇고 근데 국사복이라는 동네 이름은 처음 들은 거예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곳에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사연들이 숨어 있었구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배우분들께도 이 시나리오의 첫인상이 어땠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각자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어떠셨는지와 더불어서 내가 맡을 역할에 대해서 첫 느낌이 어떠셨을까 궁금해요. 저는 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사실 제가 미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로 보였고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 저랑 닮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무언가 감독님께서 제 전작품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했는데 제 전작품에서 어떤 부분이 크게 닮아있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내가 미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감독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실까라는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가볍게 처음에 읽었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너무 재미있고 머릿속에 이 사건들의 나열이 그려지면서 되게 맞춰지는 거예요. 퍼즐이 읽기만 하는데도. 그래서 너무 재밌고 이거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감독님께 이제 좀 욕심이 난다 해서 미성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게 됐었습니다. 예지 배우님은요? 저는 우선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이거 감독님과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감독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어쨌든 간에 저도 배우로서 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보긴 하지만 그거보다 원래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서 처음에 그런 것들을 좀 감독님께 완전 처음에 저희 미팅 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여쭤봤었는데
감독님이 되게 달변가시거든요.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그래서 그때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듣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면서 그러면은 다 담을 수 없을 바에는 그냥 하나만 일단 나는 하나만 보고 가자. 거기에 부족하면 이제 애도원을 해주시겠지 해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봤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 이제 대화에서 감독님이 말씀해주셨던 게 밝은 모습 제 밝은 모습을 보고 이제 민영의 저를 이제 생각해 주셨다고 해서 그럼 일단 이 밝은 모습으로 성현과 대화를 하는 그것에 집중을 해서 이제 봤었죠. 그래서 좀 기대가 됐어요. 밝은 인물을 한 작품들이 많이 없었어서 좀 그런 밝은 모습으로 활개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참여했습니다. 방금 감독님과의 대화 이후에 머릿속이 더 복잡해져서 하나만 보고 가자라고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가 뭐였어요? 일단 성현과의 관계에서 미정에 대한 발자취를 제가 같이 따라가는 게 가장 중점이었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디렉션을 주시진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혼자 민영을 생각하면서 민영에게 가장 중요한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성현과 대화를 하면서 미정이 문득문득 떠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지만 제 대화를 통해서든 제가 던지는 궁금증이나 퀘스천을 통해서든 미정에 대한 어떤 마음을 계속 성현이 더 깊게 쫓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화에서 성현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미정과 민영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두 사람에게 닿기 이전에 또 하나의 좀 조형 캐릭터가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감독이라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이제 나타나서 성현에게 민영과의 녹음을 부탁하면서 하는 말들이 되게 독특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감독을 맡았는데도 이 영화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나도 미정이를 이해하려면 10년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감독이라는 캐릭터를 감독님께서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 저런 무책임한 말들을 하는 저 사람은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가 감독과 성현의 대화가 진전이 될수록 이 감독이라는 캐릭터는 성현의 머릿속에만 있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막 싹 트더라고요. 감독님께 그 감독 캐릭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었어요. 어떤 연출 의도를 가지셨던 걸까? 항상 이제 어느 GV를 가도 감독에 대한 질문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좀 그렇어요. 저한테는 어떤 사회적인 외압 그리고 무책임한 그런 캐릭터가 이 영화에 한 명은 등장해야겠다라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사실 쓸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환상적으로 막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감독들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감독. 그렇죠. 이제 자기가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에 빠진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러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믹싱을 이제 매주를 맡았을 때도 처음에는 저는 아무 관심도 없던 작품이다가 한두 달이 되면은 내가 계속 그 작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밀실 같은 그 공간 속에서 계속 프레임만 보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세계에 빠지는데 감독은 되게 유령같이 잠깐 왔다가 그렇게 뭔가 명료한 피드백을 주진 않거든요. 결국 나만 진심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뭔가 그게 성현과 감독의 관계 같고 뭔가 그렇게 제시하는 게 저는 뭔가 그냥 사회 시류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삶이 뭐 어떤 걸 해도 그렇게 책임져 주지 않고 뭐 도움 주지 않는 그리고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단순히 공간과 그런 뭔가 어떤 해프닝으로만 그리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인물로서 대사로서 뭔가 그걸 풀어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실제에서 시작했지만 근데 그걸 풀어내는 톤 앤 매너는 좀 유령같이 좀 환상적으로 좀 풀지 않았나 감독님도 유령이라는 표현을 쓰셨듯이 제게도 그 영화 속 감독 캐릭터가 유령처럼 왔다 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더더욱 그랬던 게
감독의 첫 등장 이후에 그 마지막 숏이 클로즈업이잖아요. 그때 되게 섬뜩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이 시작부터 되게 독특한 기운을 뿜고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그 감독 캐릭터 덕분에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사본과 신림 그 사이라는 영화 속 영화의 제작기가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이 영화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미정의 어머니가 감독과 스태프들에게 미정을 이렇게 인사시키면서 그 씬이 시작돼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미정이와 엄마의 관계가 되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미정이가 어떻게 배우 생활을 하게 됐는지, 또 매니저의 다름없는 엄마와 어떻게 함께 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는데 미정을 연기한 서영 배우님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네, 왜냐면 사실 너무 독특하고 특이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14살에 데뷔를 하면서 나름 이른 나이에 연기와 매체라는 걸 접하면서 부모님께서 매니저 역할을 해주신 적이 짧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과는 너무나 다른 엄마였기에 되게 독특하고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 속 엄마가. 네, 영화 속 엄마가 되게 특이하시다. 이렇게까지 딸보다 더, 왜냐면 제 주변에는 연기한다 그러면 대부분 말리거나 좀 경험하다가 공부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은데 이 엄마는 연기를 하는 본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더 드세게 이제 뭔가 강압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엄마가 혹시 배우가 꿈이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좀 그 답을 찾았냐면 이제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연기할 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 그런 어머니를 좀 본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되게 굉장히 어머니께서 더 뭔가 더 배우 같으신 친구? 어머니께서 더 뭔가 활발하시고 더 이제 인사를 하시고 더 이제 이 친구보다 조금 더 뭔가 보여지시는 그런 어머니를 제가 분명히 몇 번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게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봤었구나 싶어서 좀 이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서영 배우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지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예지 배우님의 부모님은 예지 배우님의 배우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 배우를 엄청 되고 싶어 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막 합창단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거다 보니 그냥 그러다가 말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외국에서 지냈었는데 이제 대학교 진학에 관련해서 이 전공을 하는 것에 이제 그 토픽을 두고 아버지와 엄청난 썰전을 벌였던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극영화과를 저는 진학을 하고 싶어 했고 아버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왜냐면 연극영화과를 가려면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나라로 가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귀국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갑자기 귀국을 해서 거기서 연극영화과를 가겠냐. 그래서 거의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6개월을 매일 밤마다 최소 1시간 더 길게는 길게까지 토론의 장을 펼친 적이 있어요. 거실에 앉아서. 그래서 굉장히 패기롭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를 다녀서 그때 당시에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연말마다 발표회 같은 걸 하는 게 있어요. 한인교회 다니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번 연도에 내가 뮤지컬 뭐 그런 걸 할 것 같다. 내가 거기서 증명해 보이겠다. 보고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으면 나 그냥 일반 학과 가겠다. 인정하겠다. 근데 아빠도 한치의 거짓 없이 가능성이 보인다면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이제 내기를 걸었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아버지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언급을 했을 때부터 이미 이거는 보통으로 꺾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좀 지지를 해주려고 했어요.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처음 듣는 얘기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좀 어릴 때부터 사인을 좀 미리 이제 만들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네. 오랜 꿈을 꾸셨다는 것만 알았지 네. 이런 투쟁의 기간이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모르셨나 네. 봅니다. 이 영화에서 두 분이 또 배우를 연기한 배우이시기도 하니까 더더욱 이런 점들의 이야기가 재밌게 들리네요. 이제 미정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미정에게 되게 중요한 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어쩌면 허밍이었을 것 같아요. 음원으로 들리는 미정의 허밍이 초반에 나오긴 하지만 중반부에 가면 직접 그 허밍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따지고 보면 제 자작곡이다 이런 얘기를 또 미정이 하는데 실제로도 정말 즉흥에 가까운 멜로디였는지 아니면 감독님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셨는지 궁금했어요. 완전히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완벽하게 어떠한 음원을 저한테 파일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이 노래를 이 허밍을 따라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촬영하기 전에 녹음을 다 끝내고 본 촬영에 들어갔어서 네. 이게 좀 묘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제가 허밍을 좀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업을 하시기 전부터 네네네 좀 그런 취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허밍들을 좀 스탠다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친한 작곡가님이 있어서 스탠다드로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일종의 어떤 그런 레퍼런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중에 음악적으로 변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저만의 아카이빙들을 이제 해놓고 있었는데, 이번 허밍은 이거다. 약간 이제 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소연배님이랑 녹음을 했었을 때, 이제 저는 그 음이 이제 똑같이 묘사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뭔가 다른데?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좀 갔던 것 같아요. 좀 음산한 버전으로 가볼까요? 좀 유령같이 해볼까요? 막 했는데 근데 이제 소연배님도 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유령 같은 게 뭐지? 막 이런 거. 그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너무 전설의 고향 같은데 갑자기 막 영화 장르가 변경될 것 같은데 하셔가지고 급하게 감독님 저랑 둘이 아차차 이러고 원래대로 하시죠 했는데 저 이제 이 GV 때마다 이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음번 GV 때 그 파일을 제가 가져오려고 이게 얼마나 따라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파일이었는지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판단해 주셔라. 철은변님도 이거에 한이 맺히셔가지고 음치라는 그게 프레임이 씌워지셔서 아니 죄송하네요. 서윤배님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근데 서윤배님이 해준 허밍은 그래도 좀 묘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그게 뭔가 본질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윤배님 진짜 상상도 못하는 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엔딩을 찍는데 서윤배님의 첫 음이 들리자마자 이게 맞나? 근데 이제 NG를 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안 좋은 감독의 습관이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 프레임 밖으로 뭔가 감정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예지 배우님 되게 그 음정을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역시 뮤지컬을 생각하게 음악성이 남다르셨군요. 곡선이셨다. 사실 관객들은 그 감독님이 녹음하신 첫 버전을 모르기 때문에 두 분이 또 어떤 고초를 겪으셨는지도 짐작이 잘 안 가는데 감독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허밍의 감성은 뭐였어요, 그러면? 좀 비겁한 말인데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수가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느낌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서현 배우한테 뭔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원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진짜라고 확실하게 느꼈던 순간이 이제 그 복사봉에서 이제 성현하고 미정이가 이제 미정이가 허밍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된다. 네네. 근데 왜냐하면 뭔가 거기서 오는 그 즉흥성이 뭔가 진짜같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녹음을 할 때는 뭔가 진짜 같지 않게 느껴졌던 뭔가 추상적인 감정이 들었나 봐요. 근데 실제로 이 쇼트로 담고 뭔가 미정의 표정을 보고 미정의 이런 시선을 보니까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허밍하고 나서 또 두 사람이 차에서 대화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성현에게 미정이 저도 이렇게 기사님처럼 장비를 사서 다녀볼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현이 미정 씨는 배우가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때 미정이 눈물을 보이는데 그 의미를 배우는 뭐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했을까 여쭙고 싶더라고요. 되게 찰나의 순간에 눈물을 머금었어야 했잖아요. 어떤 감정으로 임하셨을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실제 시나리오에 그 정확한 타이밍이 있었어요. 이쯤 어떤 대사에서 눈물이 차오르고 눈물이 흐를 것 같고 차마에는 이런 막 단어들이 적혀져 있어서 감독님이 정확하게 어떤 걸 담고 싶어 하는지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정이가 뭔가 이 몰래 담배를 피고 뭔가 이 촬영장에서 엄마 앞에서 주눅 들어 있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음향 기사를 그냥 찾아가서 혼자 막 쫑쫑을 말을 하고 이런 이유와 뭔가 미정이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감정 상태를 그 씬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며 어떤 것 때문에 답답하고 외롭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제대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대사로 좀 툭툭 이렇게 좀 풀어내야 되는 여기서 내가 보여줘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선배님이랑 그때 촬영 선배랑 차 안에서 그 차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그때 선배님도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읽으셨는지 저한테 이제 말을 아예 안 거시고 그냥 말을 아예 안 거시더라고요. 어떤 분위기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최대한 작게 말씀해 주시고 감독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감정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배우가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정은.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고 자기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배우가 어울리고 배우가 너무 연기 잘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그냥 어린애인데 그러지 않는 현실에 너무 그냥 혼자 괜히 마음에도 없는 음악에서 해볼까요? 다른 거 노래 부를까요? 네, 이런 말들로 좀 애둘러 자기 스스로 방어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녹음실로 두 사람이 향하게 되는데 녹음실에서 성현이 미정에게 하는 말들이 또 감독님의 평소 생각일까 궁금해지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미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호실 녹음 경험도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감독이 아니죠. 성현이 하는 말이 감정에 지배되지 않게 해달라. 관객은 이미지만으로도 상상할 수 있으니까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말아달라라는 식의 부탁을 하잖아요. 감독님도 평소에 디렉팅은 그런 식으로 하실까? 괜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떠세요? 그 대사의 의도부터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우의 입장에서 기계적인 연기하고 그러니까 진짜를 하는 그 두 가지 순간에 애로사항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감정을. 그리고 현장에서는 웬만하면 기계적이지 않고 좀 진짜를 보여줄 수 있게 좀 배려해 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ADR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입모양을 따라해서 기계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공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게 이제 완전히 이제 산업의 그런 거다 보니까 그 모두가 그걸 지켜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기서 연기를 하려는 배우들이 있어요. 예, 뭔가 더 진짜 더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 배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가 계속 싱크가 안 맞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때 배우한테 들었던 생각이나 그리고 성현도 배우 입장을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영화라는 매체가 과연 진짜를 관객이 진짜라고 인식하는 거하고 우리가 진짜라고 보여주는 거하고 그게 일치할 것인가. 근데 그게 저는 후시녹음하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가공하고 재가공하고 또 뭔가 죽어있는 걸 또 살리는 존재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 되게 막 부검하는 것 같더라고요. ADR이 뭐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변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지 않았나. 네. 디렉팅 할 때는 그래도 좀 따뜻하게 근데 이게 ADR 안 해가지고
이 영화는 그래서 동시노를 신경을 많이 썼던 것도 있지만 실제 ADR 할 때는 좀 디렉팅을 할 때 좀 최대한 차갑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더 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ADR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녹음실 밖에 나와서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도 전 재밌었거든요. 근데 왜 재밌었냐면 미정이가 아이스크림 좀 특이하게 먹더라고요. 네. 아이스크림 이제 바 형태의 아이스크림을 미정이가 먹는데 보통 우리가 손잡이를 잡고 바를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미정이는 껍질의 바 쪽을 이렇게 잡고 손잡이가 위로 가게 이렇게 베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독님이 디렉션을 주신 걸까 아니면 배우님의 원래 습관인 걸까 궁금했는데 지금 반응을 보아하니 배우님은 원래 그렇게 드시나 봐요. 아 그게 네네. 그 손잡이가 위로 간 게 아니라 네. 아마 다 위를 먹어서 네. 그 안에 너무 그게 보였던 것 그래요? 같아요. 반을 제가 다 먹은 상태로 시작을 해서 반을 드시고 네 그리고 아마 밑에 내 껍질은 이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그거 네. 녹으니까 네. 손에 자꾸 이게 묻어서 아마 껍질로 이거를 돌리신 네, 거구나. 껍질로 그 녹는 아이스크림을 받으라고 네네. 배려해주셨던 기억이 네. 그런 거였군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봤는데 미정이 되게 아이스크림 특이하게 먹는다. 이걸 내가 꼭 물어봐야지 생각했는데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서 생긴 일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고 그만 먹으라. 그 아이스크림 먹는 씬이 이제 뒤에서도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져서 또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성현과 미정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그 성현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나잖아요. 그 이후부터 성현의 과거에 대해서도 좀 더 관객이 궁금증을 갖게 되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지점부터 성현의 과거사랄까요? 전사가 조금씩 관객에게 의식되도록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성현의 배경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두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걸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화가 인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 관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항상 호칭이라던가 어떤 일종의 정보 그리고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걸로 어떤 라포가 쌓이고 발전한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성현이가 어쨌든 본인이 그 현실과 환상을 혼동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좀 그 정보를 말한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그 방어 기제가 심한 그 성현 자체가 좀 나름대로서 점차 그 벽을 허무는 그런 시점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관계나 대사인데 좀 직접적인 정보로서가 아니라 되게 아무렇지 않은 그런 것들로 그 인물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하지 않았나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순간부터 두 인물을 보는 관객의 시선, 저의 시선도 조금 다른 각을 틀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 녹음 기사와 미정의 이제 동행이 처음에는 되게 걱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정이 되게 불안정한 상태 같고 성현도 불안정한 상태 같아서 저 둘이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미정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른 성인 남성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갈까? 그러니까 각자 관객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기점으로 성현이 미정에게 혹시 자신의 여동생을 겹쳐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조금씩 피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레이어들이 쌓여지는 느낌을 그 순간 기점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 뒤로 더 이제 쌓이는 레이어들이 바로 민영과의 행보에서일 텐데 만남이 되게 반복되고 변주된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배우님 입장에서도 그 미정과 성현의 여정을 시나리오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신 상태셨을 텐데
민영과 성현이 함께 할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차이를 둬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라고 의식하셨을까? 또 궁금하더라고요. 미정과 민영이 달라야 했던 지점 혹은 겹쳐져야 했던 지점? 일단 겹쳐져야 했던 지점은 아주 명확하게 시나리오 속에 있었고,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땐 겹치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미 뭐 빼빼로데이인 거 아세요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겹치는 지점은 정말 왜곡 없이 전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가미가 되지도 않고 덜 가미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여러 번 지울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 리딩을 할 때 이제 서연이가 연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떤 호흡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참고를 하려고 했고, 다른 지점을 크게 생각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우리 두 사람이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민영이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뭐 시나리오 안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민영이는 확실히 서윤이가 그려내는 미정이랑 에너지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슷하게 갈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관객 입장에서 느낀 건 미정이 성현이 좀 길을 잃게 하는 존재라면, 민영은 다시 길을 좀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관점의 인물 아닐까 하는 감상도 했거든요. 그 와중에 또 하나 민영의 재밌었던 장면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춤을 추는 장면. 성현이 이제 하우스 음악을 만들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민영이 그 음악을 찾아 듣게 되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감독님의 약간 허밍처럼 가이드라인이 분명하게 있었을까 싶네요. 어떠셨어요? 아, 네. 완전히 가이드라인이 있었고요. 가이드라인 있었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철저하신 감독님이셔서 그런 중요한 장면들을 이제 하나하나 절대 넘기시지 않고, 근데 그게 배우로서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뭔가 자유에 맡기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습해서 와라, 이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때 실제 댄서분한테 수업을 제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위해서. 네, 그 만들어주신 춤이라서. 근데 또 그 와중에 즉흥적으로 춤을 춘다는 것도 거스를 수 없기에, 네, 그분께서 즉흥적으로 춤을 춘 것 같지만 너무 이제 또 대충 추진 않는 것 같은 춤을 만들어주셔서 좋았습니다. 감독님 어떤 춤이었어요? 그 첫 번째로 구상하셨던 그 춤이? 일단 시나리오에 기재된 거는 정확히 터팅이었어요. 아, 손을 좀 그렇죠. 쓰는 팔을 춤이잖아요. 쓰는 춤. 네, 약간 원래 이제 미정 인물을 좀 약간 조용하고 좀 조신한 인물로 좀 생각했다 보니까 이제 좀 반전적인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성현의 어떤 음악에 저런 춤 사이를 보인다. 그러니까 처음은 그 의도였는데, 사실 서현 배우를 캐스팅하고서 이 춤의 의미도 좀 달라졌던 것 같고, 그 터팅을 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어려웠어요. 네, 이제 서현 배우님이 아마 그게 안 됐던 걸로 판단이 돼서 그때 현대무용을 했었나? 현대무용. 현대무용. 네, 근데 가능한 걸 찾다가 그 선을 쓰는 걸 가보자 그러면 현대무용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애초에 이제 공간이 픽스가 됐었어요. 그 아이스크림 가게. 그래서 공간의 구조를 활용하는. 그것도 다 국서적인 가게예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원래 정말 하고 싶었던 그 가게가 있었어요. 이제 원래는 이 영화에서도 추모하는 이제 제 누나가, 동기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랑 같이 이야기 나눴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찍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한테 이제 사정을 하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원래 해주겠다 했다가 어떤 사장님한테 되게 들었나봐요. 이거 함부로 해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안 됐고, 이제 실제로 거기 근처에 있었던 곳으로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고, 실제 더 안전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었어요, 그 장면. 그렇게 또 한 번 아이스크림 가게
중에 이제 그렇게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았던 감독이 다시 등장하잖아요. 저는 더 흥미로웠던 건 그 감독이 다녀간 다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감독이 다녀간 다음에 성현이가 잠에서 깬 듯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여정 자체가 성현에게 굉장히 긴 꿈처럼 다가온 걸까 하는 인상을 또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성현이 녹음 장비를 들고 나가서 동네 소리를 다시 담는데 그 장면 보면서 감독님께도 궁금했던 점이 이 영화에 좀 특별히 더 잘 담고 싶어서 신경 썼던 그런 소리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대사나 허밍 외에. 네. 그 믹싱을 이제 제가 했다 보니까 그 공간에 있을 법한 사운드를 잘 수응하는 게 좀 그거였는데, 근데 또 믹싱을 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 진짜 소리가 관객들한테 그렇게까지 진짜같이 들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가공을 거치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냥 사운드로 좀 들려야겠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앰비언스에 대해 신경을 썼다고는 하지만 그 앰비언스는 그냥 제 감각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고, 오히려는 허밍에 언제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거는 사운드적으로 그걸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오프닝을 제외하고는 그 허밍을 언제 브릿지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이 영화가 끝까지 외제음을 써가지고 힘을 줘야 한가? 처음에 사운드 톤 앤 매너를 그렇게 잡기는 했었어요. 외제음을 쓰지 않고 내제음인데 외제음같이 느껴지는, 그리고 그 경계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힘을 주기 위해서 외제음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는 이제 감독이 등장할 때는 일부러 이제 외제음을 좀 넣었었어요, 브릿지로. 그런 고민들이 있었지. 뭔가 앰비언스에서 뭔가 별도의 사운드를 수음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그런 감각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고, 이 영화에 사실 없어졌던 씬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현이가 폴리를 따는 씬이 있었어요. 직접 소리 내서. 네네네. 근데 그거를 좀 없앴던 거는 뭔가 이 미정이의 소리가 더 환상 속에 있는 무언가, 그리고 더 미스터리하게 또 찾아가는 느낌이 더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니까, 폴리 자체는 어쨌든 한정된 공간과 이제 한정된 물건들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성향들이 더 강하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씬들을 좀 도려내지 않았나. 예. 궁금한 점들을 많이 여쭤봤는데 이제 객석에서도 좀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독님하고 세 분께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감독님께 또 질문 드릴 있는데요. 제가 우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특정 장면에서 의도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성현이랑 그 오빠로 나온 배우가 같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 특정 제품. 그게 의도가 있을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세 분께는 이렇게 영화를 만드시면서 아니면 배우 역할 하시면서 욕심 났던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먼저. 네. 아이스크림은 그것도 의도한 건 아닌데 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성현이 뽕따 먹는 건지 의도를 했었어요. 되게 좀 무슨 의도예요? 좀 고지식하고. 네네. 그래서 제가 했던 녹음 기사님이 뽕따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항상 그 기사님 보면서 고지식해 뭐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그런 것 같아. 약간 그래요? 제 편견이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성현이처럼 되게 꼿꼿한 그런 사람 입에서 뽕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의 그 재미가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네. 어감도 뭔가 웃기잖아요. 그렇죠, 뽕따. 네. 네. 근데 그 아이스크림을 저희가 신상 아이스크림 찾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좀 오래된 아이스크림이기도 하고 뽕따가. 스테디셀러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미정이는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배치하려고 하지 않았나. 근데 그러게요. 승로 배우가 그때 뽕따를 먹은 건 되게 우연에 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 의도했다면은 거짓말. 네. 또 추가 질문 감독님께 드려도 될까요?
그 라디오 나온 부분에서 그 침수 이제 날씨 관련 뉴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의도하신 바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되게 크게 배치를 했었나요? 의도를 했었고, 근데 사실 처음엔 더 크게 하려고 했었다가, 근데 그게 너무 지배할까봐 이제 좀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2022년 때 수해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러니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집값 때문에 좀 높이 올라가 살았는데, 그 성대시장 인근에 살았던 분들이 침수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림 같은 경우도 이제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침수돼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배수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수해공사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오는 이 공간들의 어떤 맥락과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공간의 내재해 있는 어떤 실제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상경을 하게 되면 가장 좀 상징적인 공간이 신림이잖아요. 신림을 한 번쯤은 다들 들리더라고요, 부동산을. 그러다 보니 어쨌든 지방에 상경을 한 제 입장에서 신림이라는 어떤 공간과 그리고 그 신림 반지하에 일가족이 침수돼서 죽었던 그 사건 자체는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라디오에서 그것들을 좀 그렇게 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현은 생각보다 그걸 의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그런 중대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듣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어떤 지나가는 그거라 생각을 했고, 오히려 관객이 느끼기에는 되게 오히려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제 저같이 좀 인식을 하거나 뭐 관객분 같이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또 추가 질문 하나 또 생각나가지고 이거 지금 아니면 못 여쭤볼 것 같아가지고, 감독님 장편 데뷔작이신데 이제 극장에 걸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작품이 극장에 걸리고 그러면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 저희 같은 관객들은 그거를 느낄 수가 없으니까 감독님은 어떤 감정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한 질문이고, 이 영화의 어쨌든 전 되게 작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은 배우님이 이제 장편으로 디벨롭을 하자고 되게 푸시를 넣었었어요. 근데 제가 또 곤조가 있어서 말 듣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승재 씨 이거 장편으로 좀 하면 어때요? 이러시지만, 근데 어느 순간 그 여러 가지 단편이 되게 짬뽕이 된 순간이 있었어요. 한번 노트북에 한번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시나리오에 있던. 근데 그 단편을 이제 복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고 이게 뭐였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혼합이 되기 시작하는. 근데 이제 결국 장편이라는 게 그런 다층적 레이어로 보일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뭔가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은배한테 그때 좀 못 쓰게 한 새벽에 전화했나? 그래서 배우님 장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갑자기요? 그래서 이제 장편을 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예지 배우님한테도 장편이라는 얘기는 없었다가 오히려 이제 예지 배우님과 이제 민영이라는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좀 더 장편에 대한 확신들을 더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생각보다 저한테는 예기치 못한 장편 영화가 나왔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해석해주고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뭔가 점차 더 큰 이야기로 나아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큰 스크린으로 제가 봤을 때의 감흥보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던져지는 질문이라던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겨준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게 좀 더 저한테 더 흥미로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영화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을 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영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도 이제 답변을 아까 욕심나는 부분, 이 영화에서는 좀 잘해보고 싶었던 부분을 물어봐 주셨거든요. 물론 모든 장면을 다 잘 해내고 싶었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지금 생각나는 게 제 담배 피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담배를 완전히 비흡연자인데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데 유독 뭔가 제가 찍은 독립영화에서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는 역할을 제가 많이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항상 이 화면으로 봤을 때 아쉬웠던 부분이 너무 어색하니까 담배 피는 게
너무 그게 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 담배 피는 장면이 있길래 이걸 잘 해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감독님한테 담배를 피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좀 찡찡대기도 했었는데 감독님이 이 장면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를 하고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연습하려고 촬영 조감독님, 뭐 PD님 다 이제 나름 흡연자이신 분들 다 오셔가지고 이 담배 뭐 3단계를 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가는 단계. 근데 저는 귀한 강의였어요. 왜냐면 그래서 성인 때 찍은 거고 앞으로도 담배를 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 누가 저한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걸 알려줄까? 실제 이제 많이 피시는 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두 분이서 완전히 이제 저를 감싸서 선생님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1단계 이러면서 몇 시간 동안 그걸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사실 물론 나온 걸 봤을 때 여전히 어색하고 누가 봐도 비흡연자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근데 그때 그 장면 너무 이제 아쉽게 찍고 싶지 않아서 그런 노력을 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그 담배 피는 장면. 조감독님이랑 피디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흡연자라 못 알려주고. 정말 예상치 못한 욕심이었고요. 예지 배우님은 어떠세요? 공감 가는 이야기였고요. 허밍에서 욕심을 냈던 장면을 생각해보자면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저 민영이의 마무리를 굉장히 잘 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 시나리오 안에서 민영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연기를 하다 보면 인물을 구체화하면서 인물로서 내가 잘 살아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촬영을 들어갔으니까 사전 프리 단계에서는 좀 전반적인 걸 봤다면 촬영을 하면서는 점점 더 민영이에 대한 이 인물을 충실히 잘 살아나가야 되는 그래서 좀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꽤나 순서대로 찍은 편이거든요. 촬영을. 그래서 거의 마지막 촬영 날에 제 마지막 이제 씬을 찍게 됐었는데 그때 그 민영이의 대사 중에 이제 그 덕분에 제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씬이 있어요. 네, 배우로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는 씬이 있는데 이제 원래는 그 씬 자체에서 제가 이제 단독으로 받는 게 있었는데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감독님께서 성현의 흐름을 이제 보시면서 이게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으셔서 제게 오밋이 이제 되겠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제가 감히 그러면 안 되지만 배우로서 월권을 했죠. 감독님한테. 감독님 근데 저는 민영이라는 인물로서 저는 이 영화 안에서 민영의 역할을 다해서 잘 살아내는 걸로써 이 마지막에가 유일하게 자신의 어떤 결심을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민영이 개인으로서 제 개인적인 욕심이겠지만 민영이로서 여기에서는 단독을 따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뭐 부족한 게 아니고 혹시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 찍으시고 편집하실 때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이거 찍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네,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배우가 할 이야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뭐 다르겠지만 저는 어쨌든가 너무 이제 작은 배우고 이제 하는데 이거 연출적인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기를 드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감독님한테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잊고 있었는데 근데 진짜 그때 아무렇지 않았어요. 괜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때 그래가지고 실제로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썼고 배우님이 옳았다.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감독보다 더 많은 걸 배우가 알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저보다 민영이랑 캐릭터를 사랑해 주니까 저희가 또 정말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문득 나네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당연히 그 쇼트가 나온 줄 알았는데 예지 배우님 덕에 나왔던 쇼트였습니다. 그런 거죠.
저도 그러니까 월권이라기보다는 같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일원으로서 충분히 배우가 자기 캐릭터에 대해서 의견을 전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객석에서 질문을 이어받아볼까 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화가 되게 재밌는 지점이 많은데 그 캐릭터 간의 관계가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미정이랑 민영이도 상현이가 겹쳐보는 지점이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그 영화 속의 영화랑 밖의 영화를 보면 영화 속의 영화에서는 그 미정이 뭐 상실을 입고 밖에서는 그 성현이 상실을 입잖아요. 그리고 성현이랑 미정이 겹쳐 보여서 되게 재밌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그 성현은 미정의 대사를 알려고 하는 게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둘은 되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보는 입장에서 왜 그 마음을 몰라서 대사를 왜 모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만드셨는지 뭔가 뭉클한데요. 근데 그 사람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이 되게 많이 닮아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저는 이제 예단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 했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간에 우리가 있어왔던 그런 것도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인데 결국 저는 그 대사 자체는 결국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물도 정해두지 않으셨어요? 사실 정해뒀었어요. 아, 네네. 그렇지만 이 세계관 내에서는 절대 성현이나 민영이나 정확히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저는 중요하다고 봤던 거는 미정의 의도를 좀 단추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 둘은 결국은 그 미정이가 어떤 대사를 애드립으로 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찾는 그 가치를 좀 더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알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도 가까웠겠지만 정확히 맞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영원히 모를 수 없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사람을 바라볼 때 저도 엄마에 대해 다 알 거라고 막 생각을 하지만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숨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공백을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말하는 애도의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영화 속 장면을 보면 이제 녹음실에서 이제 미정이가 들어가 있는 장면에 보면은 굉장히 미정이가 원래 밝고 이렇게 쾌활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 음향 기사님과 대화가 단절이 됐을 때 굉장히 겁을 먹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겁도 많고 또 두려움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어떤 이유로 죽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친구가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 느꼈을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다가오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향부스 안에서 그 디렉팅을 하셨을 때와 연기하셨을 때 어떤 이제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하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GV를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감독님이 되게 배우분들을 보는 눈빛이 되게 애정 어리세요. 진짜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보면서 혹시 감독님이 생각하는 철현 배우님도 포함해서 그 배우님들의 좀 장점, 연기나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장점들 왜냐면 디렉팅하다 보면 좀 그런 게 보이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기대된다. 첫 질문부터 그럼 네, 저도 그 ADR
룸에서 가끔 호흡을 딸 때가 있어요. 호흡을 따거나 이제 혼자 남겨져 있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 되게 묘한 그런 공포감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뭔가 그런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런 느낌으로도 해석하면은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막 봐주신 것 같고, 근데 저는 1차원적으로는 그 공간에서 오는 어떤 일종의 공포, 그리고 어떤 분리된, 그리고 나 혼자만이 있고, 근데 결국은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는 내가 의지할 어떤 누군가가 없다라고 인식됐을 때, 나 혼자라고 인식됐을 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그 창 너머로는 성현이 보이지만 성현이 과연 진짜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마저도 들 정도로 그 공간이 되게 어떤 고립감을 주는 공간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현실과 허구, 어떤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미정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이 되게 추상적인 감정을 그 서현 배우님 생각도 궁금하지만 되게 표현하기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프레임에서 느꼈을 때는 그 미정이의 그런 어떤 공포감과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배우님들의 이제 공통점이 아니라 이게 장점은 일단 초른 배우님은 그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진중해요. 진중하고 애고가 세요. 애고가 정말 셉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한잔 하고 한두 시간 하면서 그 사이에 뭔가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그런 과정들을 거의 3, 4년간 해오다 보니까 뭔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어떤 신뢰 상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승재 씨는 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나도 초른 배우님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하니까 생각보다 테이크가 적어요. 그 다음 차기작 할 때는 허밍 때는 생각보다 많이 싸웠던 거,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싸웠다는 거죠. 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다음에서부터는 제가 뭔가 주문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지 배우님은 사실 제가 이전 작품 했었을 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좋은 의미로 싸웠던 것 같아요. 둘이 서로 뭔가 맞지가 않았던 거죠. 그만큼 그런 걸 느꼈던 거야. 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게 되게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근데 그 예지 배우님의 저는 그 미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배우님한테 계속 우울한 거 막 프레셔를 막 계속 넣으려고 하니까 이 미소를 원 없이 보는 캐릭터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예지 배우님이 이러고 이제 같이 못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연락이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예지 배우님의 민영이라는 캐릭터가 좀 잘 웃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예지 배우님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계산적이라고 막 하고 그러는데 그 프레임에서는 되게 잘 보여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 다 진짜 같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예지 배우님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예지 배우님 웃는 게 참 이쁘더라고요. 그게 제 민망하신가요? 제가 민망하죠 이게. 그리고 서윤 배우님은 그 에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미정이가 끌고 가요. 그리고 뭔가 제가 하나하나 툭 던져주면 되게 많은 게 나와요. 생각지 못하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복불복이지만, 근데 그 에너지 덕분에 저도 즐겁고 뭔가 던져주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제 배우님들은 이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조직할지 생각하는데 되게 육감적으로 그것들을 바로 어떻게 습관이나 톤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연 배우님이 기 때문에 저는 미정이라는 캐릭터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이제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이 질문을 또 해주신 덕분에 훈훈한 시간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자리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와서요. 세 분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과 마지막 인사 간단히 여쭙고자 합니다. 네. 어떤 분부터 하시겠어요? 네, 우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필름 포럼에서 GV 하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되게 약간 그 성현의 녹음실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소리가 조금 명확하고 조용할 땐 또 엄청 확 조용해졌다가 되게 근데 뭔가 이 노이즈가 계속 들리다가
마이크 소리를 내면 엄청 갑자기 크게 들리고 네, 그래가지고 네, 약간 채널이 녹음실 같다는 생각 오늘 계속 내내 하면서 GV를 해서 더 뜻깊고 재밌었던 것 같고 저희 영화가 이제 상영할 수 있는 날이 많이 안 남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좋은 질문들 받아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집 조심히 가시고 이제 봄이니까 다들 따뜻한 시간들 많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GV 처음 개봉하면서 처음 초반에 이제 한번 영화를 다시 봤었어요. 질문을 이제 받다 보면은 내가 너무 우리 영화를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GV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오랜만에 제가 좀 바쁜 이제 시기를 요즘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시나리오가 보고 싶은 거예요. 허밍 시나리오가. 그래서 잠이 부족한데 잠을 쪼개서 시나리오를 다시 읽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GV를 하고 나니 또 유독 오늘 GV가 굉장히 제가 시나리오를 읽어서 그런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기자님께서 이제 또 해주시는 방식이 뭔가 하나하나 다 뜯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새롭게 우리 영화를 다시 기억하고 쫓아갈 수 있어서 제게도 너무 좀 뜻깊은 GV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세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상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또 저는 또 GV를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정말 별로 남지 않아서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 진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가 놓치는 게 너무 아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기억에 남게끔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 집까지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라면서 또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호평이든 다양한 의견 그리고 좋은 호평이든 그런 것들이 뭔가 이 영화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아직 작은 이야기인데 관객분들이 있어야 더 큰 이야기로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몸소 체감하는 한 달이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관객분들 만날 수 있도록 이제 공동체 상영이나 또 이제 상영들이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결국은 저는 이제 사회 드라마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 이상하게 제 앞에 많이 뭔가 도래하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준비하는 작품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져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작품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심히 귀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이지만 아직 날씨가 좀 추운데 따뜻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